62살, 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믿고 재혼한 남편의 배신, 그리고 뒤늦게 찾아온 질병까지.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잔인한 선물이었습니다. 외로워서 선택했던 결혼이 결국 제 삶을 무너뜨린 거였죠. 제가 이런 선택을 한 걸 지금도 매일 후회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황혼의 사랑이 더 조심스러워야 하는지, 그리고 다시 혼자가 된 지금 제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황혼의 선택이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진짜 경험담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어떻게 하면 인생의 후반전을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관계라는 것이 단순히 함께 있는 것, 그 이상임을 알게 되실 겁니다. 혹시 재혼을 고민 중이신가요? 혹은 지금 외로움 속에서 흔들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분명 작지만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삶의 지혜가 담긴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댓글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삶을 바꾸는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삶의 가장 깊고 아픈 진실을 털어놓겠습니다. 제 이름은 윤정화입니다. 올해 62세로 전남 여수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과는 20년 전에 이혼을 했고, 그 후로는 줄곧 혼자 살면서 일에만 매진해 왔습니다.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 제게는 천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남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일이 저에게도 힐링이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던 중 5년 전 우연한 기회에 정기환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57세였던 그는 전직 경찰관으로 30년간 근무하다 명예퇴직한 후 작은 보안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키 175cm의 단단한 체격, 무뚝뚝하지만 속 깊은 사람이었죠. 첫인상부터 든든함이 느껴지는 남자였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은 여수 돌산대교 근처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공통 지인의 소개로 만났는데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참 많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둘 다 첫 결혼에서 상처를 받았고 자식들은 각자 독립해서 살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외로움을 달래줄 동반자를 찾고 있었거든요. 기환 씨는 황혼의 나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젊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경찰 출신답게 의젓하고 책임감이 강했으며 저를 한 명의 여성으로 존중해주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제가 30대 때부터 저를 하녀처럼 대했는데 기환 씨는 달랐어요. 6개월간의 만남 끝에 우리는 재혼을 결정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나이 들어서 무슨 결혼이냐며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희는 확신했어요. 서로를 의지하며 남은 인생을 함께 하겠다고 말이죠. 기환 씨가 정화야, 우리 이제 진짜 행복하게 살자. 라고 말했을 때 제 마음은 꽃밭처럼 따뜻해졌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순천 근교의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앞마당에는 고추며 상추를 기르고 뒷뜰에는 감나무와 매실나무가 있는 소박하지만 아늑한 보금자리였어요. 저는 여수에서 순천까지 출퇴근하느라 조금 힘들었지만 기환 씨와 함께하는 일상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침이면 기환 씨가 직접 끓여주는 된장찌개와 갓 지은 밥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항상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 라며 제 어깨를 주무르며 안부를 묻는 그의 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부부애를 느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기적 같은 선물이었거든요.
기완 씨와 저는 매주 토요일이면 빠뜨리지 않고 순천 문화의 거리로 데이트를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갤러리들과 아기자기한 카페들이 즐비해서 나이 든 부부에게는 더없이 좋은 산책 코스였거든요. 기완 씨는 항상 제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으며 정화야, 우리 이렇게 계속 늙어가자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이 3년째 이어지고 있었어요. 기완 씨는 여전히 든든하고 조용한 남편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 정리를 하고 제가 일 나가는 길에 조심히 다녀와 라며 손을 흔들어 배웅해 주는 모습이 참 다정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저희 부부를 보면서 나이 들어서도 저렇게 금슬이 좋을 수 있구나 하며 부러워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가을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기완 씨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이 진동을 울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따라 왠지 모르게 화면을 보게 되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기완 오빠, 많이 사랑해요. 내일 출장길 조심히 다녀오세요. 발신자는 지혜라는 젊은 여성의 이름이었습니다.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숨이 막히고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5년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기완 씨는 저에게 내일 하루 종일 순천에서 보안업체 일로 바쁠 거라고 말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출장이었다고요? 게다가 그 젊은 여자와 함께 가는 출장이라니. 제 다리에서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욕실에서 나온 기완 씨가 제 표정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정화야, 왜 그래? 어디 아파? 라고 물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괜찮다고만 중얼거렸죠.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완 씨는 평소보다 일찍 나가면서 오늘 늦을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밥맛도 없고 그저 시간만 흘러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저녁 늦게 돌아온 기완 씨는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물었지만 제 대답은 전과 달랐어요. 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도 없었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해도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3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어요. 그 후로 저는 기완 씨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가 오면 베란다로 나가서 받고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지고 무엇보다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으려 하는 것 같았어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해야 하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그 충격적인 문자를 본 후 저는 며칠 동안 평정심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혹시 제가 오해한 건 아닐까? 단순한 동료나 지인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적인 생각을 해보려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계속 커져만 갔습니다. 일주일 후 기완 씨가 또다시 출장을 간다고 했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완 씨가 나간 후 저는 그의 서재를 들여다보기로 결심했어요. 평소에는 절대 남편의 사적인 공간을 뒤지지 않았는데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서재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각종 영수증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훑어보다가 한 장의 영수증에 눈이 멈췄습니다. 백화점 명품관에서 결제된
285만 원짜리 핸드백 구매 내역이었거든요.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지? 나한테 이런 선물 해준 적 없는데. 더 뒤져보니 충격적인 것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루이비통 지갑 120만 원, 샤넬 향수 세트 95만 원, 그리고 제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호텔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영수증들. 한 번에 15만 원, 20만 원씩 결제한 내역들이 수두룩했어요. 저와 기완 씨는 평소 외식을 해도 1만 원 남짓한 분식집이나 백반집에 가곤 했거든요. 결혼 기념일이나 제 생일에도 우리 나이에 뭘 그렇게 사치스럽게 살아. 라며 소박하게 지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자에게는 이렇게 아낌없이 돈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영수증들을 보면서 저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제 가슴에는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날짜를 보니 제가 문자를 발견하기 훨씬 전부터 벌써 1년 넘게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고급 모텔 숙박비 영수증이었어요. 춘천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곡성의 펜션 결제 내역이 한 달에 2번씩 찍혀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기완 씨가 보안업체 일로 늦는다, 동료들과 회식한다며 늦게 들어왔던 날들이 떠올랐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그 순간 지난 1년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완 씨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을 때, 샤워를 더 자주 했을 때, 휴대폰을 더 조심스럽게 다뤘을 때, 모든 것들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어요. 제가 요양원에서 밤 근무를 할 때면 혼자 있기 심심하다며 친구들과 어울린다고 했던 그 시간들도 사실은 지혜라는 여자와 함께했던 거였겠죠. 5년 동안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던 겁니다. 서재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분노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 거짓이었다는 생각에 정말 허탈했어요. 제가 행복하다고 믿고 살았던 지난 몇 년이 사실은 모래 위에 지은 성이었던 거죠. 영수증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완 씨는 저를 사랑한 적이 없었구나. 아니, 적어도 진심으로 사랑했다면 이렇게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줄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62세의 저와 재혼한 것도 어쩌면 그냥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편의적인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증거들을 마주한 순간 저는 더 이상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영수증들로 확인한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한 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혜라는 여자를 직접 만나보기로 결심했어요. 기완 씨의 휴대폰에서 몰래 그녀의 번호를 알아냈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 씨. 저는 정기환 씨의 아내 윤정화입니다. 잠시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놀랍게도 지혜는 만남을 거부하지 않았어요. 춘천역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 당일 저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마지막 자존심만이라도 지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거울 속 제 모습은 이미 지쳐 보였어요. 밤잠을 설쳐서 생긴 다크서클과 스트레스로 인해 급격히 늘어난 주름들이 제 나이를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카페에 도착해서 지혜를 처음 봤을 때 저는 말 그대로 충격을 받았어요. 그녀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그녀는 긴 생머리에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화장도 자연스럽게 해서 정말 예뻤어요. 안녕하세요. 윤정화 선생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혜의 목소리는 맑고 상냥했습니다. 이런 목소리에 기완 씨가 반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얼마나 초라한지
실감이 났어요. 지혜 씨, 제가 왜 만나자고 했는지 알고 계시죠? 네, 짐작이 됩니다. 기완 오빠와 저희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는 거겠죠? 지혜는 예상 외로 담담했습니다. 죄책감이나 당황한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더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기완 씨는 제 남편이에요. 5년 전에 재혼했고, 저희는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당신이 나타나서 우리 가정을 흔들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지혜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저는 기완 오빠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사랑엔 나이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다른 사람의 남편을 빼앗아 놓고 사랑을 논하다니요. 하지만 지혜의 눈빛에서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기완 오빠는 저에게 자주 말씀하세요. 선생님과는 동반자 관계일 뿐이라고. 진정한 사랑은 저와 하고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조만간 이혼하시고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기완 씨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동반자 관계라니. 5년간 제가 느꼈던 사랑과 행복은 모두 일방적인 착각이었던 걸까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기완 오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분도 저를 선택하셨고요. 나이 차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희는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있거든요. 지혜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어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설득할 수도 없고 화를 낼 수도 없었어요. 그저 무력감만 느꼈습니다. 카페를 나오는 길에 지혜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선생님, 기완 오빠가 진정 행복해하는 건 저와 함께 있을 때예요. 그것만은 확실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제가 완전히 패배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도 외모도 그리고 기완 씨의 사랑까지도 모두 잃었다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지혜와의 만남 이후 며칠이 지나면서 저는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지는 증상들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건 손에 힘이 빠진다는 것이었어요. 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돕다가 갑자기 손에서 힘이 쭉 빠져서 물컵을 떨어뜨린 적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요즘 너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그런 일이 자꾸 반복되더라고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놓친다거나 반찬을 만들 때 숟가락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흘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기완 씨가 요즘 왜 이렇게 덤벙거려? 라고 물을 때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더 심각한 건 걸음걸이였습니다. 평소 빠릿빠릿하게 걷던 제가 점점 느려지더니 나중에는 발이 땅에 붙어 있는 것처럼 무거워졌어요. 요양원에서 복도를 걸을 때도 다른 직원들보다 한참 뒤처지게 되었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난간을 꼭 잡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현관문 앞에서 넘어질 뻔한 일도 있었어요. 그때 기완 씨가 깜짝 놀라며 저를 부축해 주었는데 그의 얼굴에 진짜 걱정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아무리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해도 5년 동안 함께 산 아내가 아프면 걱정이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정아야, 이상하다. 병원에 한번 가보자.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단순한 스트레스일 거라고,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죠. 하지만 증상이 더 심해지면서 결국 병원 신경과를 찾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걸음걸이를 유심히 보시더니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보자고 하셨어요. MRI부터 시작해서 혈액 검사, 그리고 손떨림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까지. 일주일에 걸쳐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이 가장 힘들었어요. 혹시 중풍인 건 아닐까, 아니면 더 심각한 병인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기완 씨도 저 못지않게 걱정하는 모습이었어요. 평소와 달리 제 곁에서 맴돌며 이것저것 챙겨주려 했죠. 마침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와 기완 씨를 진료실로 부르시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윤정화 환자분, 검사 결과 파킨슨병 초기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파킨슨병이라고요? 제가 파킨슨병에 걸렸다고요?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파킨슨병은 뇌의 도파민 분비 세포가 서서히 파괴되는 질환입니다. 완치는 어렵지만 초기에 발견된 만큼 약물 치료와 재활운동을 병행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의 설명이 계속 이어졌지만 저는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그저 파킨슨병이라는 단어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이제 62세인 제가 파킨슨병 환자가 되었다니. 기완 씨는 옆에서 제 손을 꼭 잡으며 우리가 함께 이겨내자고 말했지만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지혜라는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우던 남편이 이제 아픈 아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기완 씨가 말했어요. 정아야,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내 곁에서 돌봐줄게.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건강할 때는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주던 사람이 제가 아프니까 돌봐주겠다고 하다니요. 이게 진심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의무감일까요?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후 기완 씨는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평소 보안업체 일로 바쁘다며 집을 비우던 그가 갑자기 모든 스케줄을 미루고 저를 돌보기 시작했거든요. 정아야, 내가 아픈 동안은 내가 모든 걸 책임질게. 그렇게 말하며 기완 씨는 정말 헌신적으로 저를 간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파킨슨병에 좋다는 약을 챙겨주고 제가 넘어질까봐 화장실까지 따라와서 문 밖에서 기다려주곤 했어요. 요양원에 출근할 때도 직접 차로 데려다주고 퇴근 시간에는 어김없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웠어요. 제가 아픈 걸 알고 이렇게 돌봐주는 남편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완 씨의 관심이 너무 과도했어요. 제가 조금만 기침을 해도 벌떡 일어나서 물을 가져다 주고 제가 혼자 걸으려고 하면 무조건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마치 제가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이상했던 건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예전에 저를 바라볼 때의 따뜻한 눈빛과는 달리 이제는 뭔가 의무적으로 돌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돌보는 남편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아픈 사람을 돌보는 간병인 같았습니다. 파킨슨병이 진행되면서 제 몸은 점점 더 느려졌습니다. 걸음걸이는 더욱 뻣뻣해졌고 손떨림도 심해졌어요. 가장 힘든 건 어지럼증이었습니다. 갑자기 현기증이 올라와서 중심을 잡지 못할 때가 많았거든요. 그럴 때마다 기완 씨는 재빨리 달려와서 저를 부축해 주었어요.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현기증으로 쓰러질 뻔했을 때 기완 씨가 중얼거린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저를 돌보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지
부담스러운 일인지 느껴졌거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기완 씨가 저를 돌보는 건 사랑 때문이 아니라 단순한 의무감 때문이구나. 밤에 잠자리에 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는 서로 안고 자곤 했는데 이제는 기완 씨가 제 몸을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파킨슨병에 걸렸다고 해서 전염되는 건 아닌데도 왠지 모르게 거리를 두려고 하더라고요. 가장 의심스러웠던 건 전화 통화였습니다. 예전처럼 베란다로 나가서 받는 일이 여전히 계속되었거든요. 제가 아픈 동안에도 그 습관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혹시 아직도 지혜와 연락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제가 어지럼증으로 침대에 누워 있을 때 기완 씨가 또 베란다로 나가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지만 듣고 보니 분명히 여자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정말 어려운 시기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아직도 지혜와 연락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요? 제가 이렇게 아픈 상황에서도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과연 기완 씨가 저를 진심으로 돌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의무감에서 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혜와의 관계가 정말 끝난 건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기완 씨의 진심을 의심하며 지내던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그날따라 기완 씨가 부산으로 급한 일이 생겼다며 서둘러 나가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노트북까지 챙겨서 나가는데 그날은 너무 급했던지 거실 테이블에 그대로 두고 갔어요. 저는 혼자 집에 남아서 재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기증이 심하게 올라왔습니다. 소파에 기대어 쉬면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노트북 화면이 켜져 있는 게 보였어요. 평소 기완 씨는 노트북을 절대 열어둔 채로 두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남편의 사생활까지 들여다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화면에 떠 있는 PC 카카오톡 창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혜라는 이름의 대화창이 열려 있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결국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카톡 내용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어요. 지혜가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오빠,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려야 하나요? 아내분이 아프신 건 안타깝지만 우리도 인생이 있잖아요.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건가요? 그리고 기완 씨의 답장이 있었어요. 조금만 더 참자. 지혜야, 지금 정화가 너무 약해서 충격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야. 파킨슨병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 더 가슴 아팠어요. 하지만 약속은 지킬게. 정화 상태가 조금 안정되면 그때 이혼 얘기를 꺼낼 거야. 너와 함께할 미래를 포기할 생각은 없어. 사랑해. 카톡 대화를 더 읽어보니 이런 대화가 몇 달째 계속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그들은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심지어 만나기도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지난주 일요일자 대화였어요. 그날 기완 씨가 친구들과 낚시 간다며 하루 종일 집을 비웠는데 실제로는 지혜와 여수 바닷가에 드라이브를 갔던 거였어요. 어제 바다에서 보낸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오빠 손을 잡고 걸었던 해변이 자꾸 생각나네요. 빨리 우리만의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저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집에서 혼자 어지럼증과 손떨림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기완 씨는 젊은 여자와 바닷가에서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더 읽어보니 기완 씨가 지혜에게 보낸 메시지도 있었어요. 정화를 돌보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 하지만 너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견디고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우리가 당당하게 함께할 수 있을 거야.
제 존재가 그에게는 그저 견뎌야 할 대상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아니라 빨리 처리해야 할 짐짝 같은 존재였던 거죠.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이 문장이었어요. 정화가 파킨슨병에 걸린 건 안타깝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 이혼 사유가 명확해졌으니까. 제 병을 이혼의 기회로 생각하고 있었다니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아픈 걸 이용해서 떳떳하게 이혼하려고 했던 거예요. 노트북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기완 씨가 저를 돌봐준 것도 다정하게 대해준 것도 모두 거짓이었던 거예요. 그저 빨리 이혼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연기였던 거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 거짓된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는 걸요. 제가 아무리 아픈들 이런 배신 속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노트북을 원래대로 정리해 놓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야 할 때가 온 거죠. PC 카톡에서 본 충격적인 내용들을 확인한 후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노트북을 원래대로 정리해 놓고 침실로 들어가 천천히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파킨슨병으로 인해 손이 떨리고 동작이 느려서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마음만은 확고했습니다. 옷가지와 약품들, 그리고 몇 가지 소중한 물건들을 가방에 넣으면서 지난 5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기완 씨와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 재혼 후에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지금의 배신까지. 모든 것이 허상이었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홀가분함도 느껴졌습니다. 짐을 다 싸고 나서 저는 거실 테이블에 간단한 쪽지를 남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천천히 글씨를 썼어요. 기완 씨,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거짓된 관계 속에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지혜 씨와 행복하게 사세요. 그 짧은 문장을 쓰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파킨슨병 때문에 손떨림이 심해져서 글씨가 흐릿하게 적혔지만 제 마음만큼은 선명했어요. 더 이상 이 집에서, 이 거짓된 관계 속에서 살 수 없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택시를 불러서 고흥에 계신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고흥은 순천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조용한 해안 마을이었어요. 어머니는 작은 한옥집에서 혼자 사시면서 텃밭을 가꾸며 지내고 계셨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복잡한 생각에 잠겼어요. 첫 번째 이혼 후에도 어머니께 큰 걱정을 끼쳤는데 이제 62세 나이에 또다시 이런 일로 찾아뵙게 되다니. 게다가 파킨슨병까지 앓고 있는 상황에서요. 하지만 어머니 외에는 갈 곳이 없었어요. 자식들은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있어서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고 친구들에게는 차마 이런 상황을 털어놓기가 어려웠거든요. 고흥에 도착해서 어머니 집 앞에 섰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다시 이혼하게 되었다고, 게다가 파킨슨병에 걸렸다고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어머니께서 마치 제가 올 줄 아셨다는 듯이 현관에서 저를 맞아주셨어요. 제 얼굴을 보시더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와 함께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어머니의 품 안에서 저는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어머니는 제가 진정될 때까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제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서 저는 진정한 위로를 느꼈습니다. 5년 동안 받지 못했던 진심 어린 사랑과 관심을 느꼈거든요. 정화야, 다 괜찮을 거야. 엄마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어머니의 그 말씀에 저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어요.
62세가 되어서도 여전히 저를 딸로 받아주시는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거든요. 그날 저녁 어머니께서 준비해 주신 따뜻한 미역국과 반찬들을 먹으면서 저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말씀드렸어요. 기완 씨의 불륜, 파킨슨병 진단, 그리고 오늘 발견한 카톡 내용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묵묵히 들어주시더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화야, 이번에는 엄마가 내 편이 되어줄게. 아픈 딸을 두고 바람 피우는 놈은 남편 자격이 없어. 잘 나왔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비로소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비록 앞으로의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거짓과 배신 속에서 살지는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찾아왔어요. 어머니 집에서 며칠을 지낸 후 저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파킨슨병 치료를 제대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고흥에는 큰 병원이 없어서 계속 순천까지 다녀야 했지만 어머니께서 괜찮다. 내가 같이 다녀줄게.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일주일에 2번씩 순천대학교 병원 신경과에 다니면서 약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파킨슨병이 초기 단계라서 꾸준히 치료받으면 진행 속도를 많이 늦출 수 있다고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스트레스가 파킨슨병에는 가장 좋지 않은 요소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찾는 것이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기완 씨와 헤어진 것이 제 건강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거짓된 관계에서 받는 스트레스는 없어졌으니까요. 재활치료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물리치료사 선생님과 함께 걷기 연습부터 시작해서 손가락 운동, 발음 연습까지 다양한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처음에는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답답했지만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도움이 된 것은 파킨슨병 환우회에 참여한 것이었어요. 저처럼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분들과 만나면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격려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했습니다. 저보다 먼저 이 병을 앓으신 분들이 천천히 하면 된다며 용기를 주셨어요. 환우회에서 만난 김순자 선생님은 파킨슨병을 앓은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밝고 긍정적으로 사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병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 된다고 말씀하시며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셨거든요. 고흥에서의 생활도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며 상추와 배추를 키우고 바닷가, 산책로를 천천히 걸으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어요. 파킨슨병 때문에 걸음이 느리긴 했지만 서두를 필요도 없고 누구 눈치를 볼 필요도 없어서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무엇보다 변한 건 제 마음가짐이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가면을 쓰고 살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기완 씨와 살 때는 항상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고 그의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 수 있게 되었어요. 한 달이 지날 무렵 저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예전에 하던 요양보호사 일을 다시 시작해보자는 거였어요. 물론 파킨슨병 때문에 예전만큼 활발하게 일할 수는 없겠지만 제 경험을 살려서 다른 어르신들을 돕고 싶었거든요. 고흥군에 있는 작은 주간보호센터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할 기회를 얻었어요. 센터장님께서 제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서 천천히 하셔도 된다고 배려해 주셨습니다. 일주일에 3일 하루 4시간씩 일하면서 어르신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어요. 어르신들 중에는 저보다 더 심한 병을 앓고 계신 분들도 많았어요. 그분들을 돌보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건강한 어머니, 평화로운 일상, 그리고 무엇보다 거짓 없는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말이에요. 재활 치료를 받으며 일을 하고 어머니와 함께 소소한 일상을 보내는 시간들이 쌓여가면서 저는 점점 예전의 건강한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파킨슨병이 완치되는 건 아니지만 병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어요. 더디지만 확실하게 저는 제 삶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62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었지만 이번에는 진실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고흥에서 평화롭게 지낸 지 2달 정도 되었을 때 기완 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문자부터 시작되었어요. 정화야, 미안하다. 다시 만나서 이야기할 수 없을까? 하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 기완 씨가 직접 보은까지 찾아왔어요. 어머니 집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나가서 보시더니 들어오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은 만나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마당에서 기완 씨와 마주 앉았을 때 그의 모습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수염도 제대로 깎지 않았고 옷차림도 평소와 달리 단정하지 못했어요. 그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화야,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 봐. 내가 아픈데도 그런 짓을 했다니. 제발 용서해줘.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2달 동안 혼자 생각할 시간이 충분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얼마나 평화롭게 살 수 있는지 깨달았으니까요. 기완 씨,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제가 가장 힘들고 아플 때 저를 배신했잖아요. 아픈 나를 두고도 거짓을 택한 사람과는 이제 정말 끝이에요. 제 단호한 말에 기완 씨는 더욱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지혜와는 완전히 끝냈다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맹세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늦었어요. 이미 저는 당신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날 기완 씨는 밤늦게까지 설득하려 했지만 저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는 돌아갔고 저는 본격적으로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심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춘천에서 유명한 가정 전문 변호사님을 찾아가서 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기완 씨의 불륜 증거들, PC 카톡 내용, 그리고 제가 파킨슨병 환자라는 의료 기록까지 모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제가 파킨슨병 환자인 상황에서 남편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것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매우 불리한 요소라고 하셨거든요. 이혼 조정 과정에서 기완 씨는 계속 합의를 원했지만 저는 철저하게 제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재산 분할은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요구했어요. 변호사님께서 이런 경우에는 당당하게 요구하는 게 맞다고 조언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지혜라는 여자가 기완 씨와 헤어진 이유가, 알고 보니 지혜는 처음부터 기완 씨의 경제적 능력 때문에 접근했던 거였습니다. 이혼으로 기완 씨의 재산이 반으로 줄어들고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그녀는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린 거죠. 기완 씨는 저를 잃고 지혜마저 떠나자 완전히 절망에 빠졌다고 들었어요. 친구를 통해 전해 들은 바로는 술에 의존하며 비참하게 지내고 있다더군요. 그 순간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복수가 이뤄진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허무하기도 했거든요. 결국 몇 달간의 법적 절차를 거쳐서 이혼이 성사되었습니다.
순천의 전원주택은 매각해서 반으로 나누기로 했고, 기완 씨의 퇴직금 일부와 함께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 돈으로 고흥에 작은 집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파킨슨병 치료비와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날, 저는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된 관계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62세의 두 번째 이혼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진실한 삶을 되찾았다는 것이 더 소중했어요. 지금 저는 고흥에서 어머니와 함께 평온하게 살고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꾸준한 치료와 재활로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주간보호센터에서의 일도 계속하고 있고 환우회 활동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끔 기완 씨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긴 하지만 더 이상 제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저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셔서 진실한 삶을 선택하시길 바라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걸 저의 경험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인생의 후반부를 이야기하다 지혜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